나치즘과 스탈린주의 두 자본주의 체제의 야만성에 대한 토대 분석. 1930~40년대 독일과 소련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자본주의 대사회주의 체제로 비교합니다. 또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히틀러와 스탈린의 개인 성향에 초점을 맞춰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경향을 거부합니다.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30~40년대 독일과 소련은 자본주의 대사회주의가 아니고 둘 다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그 근거는 본 채널의 이전 영상들과 이번 영상의 본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국가의 비교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히틀러와 스탈린의 개인 성향과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두 체제의 사회 구조적 배경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유물론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점을 1차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세기 전반기, 즉 당대 역사의 한복판에 살았던 한 혁명가의 글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939년 프랑스에서 한 권의 소설책이 출간됩니다. 제목은 세기의 어둠, 즉 한밤중이 된 세기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빅토르 세르조. 이 제목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희망에, 그리고 인류 전체의 희망에 어떤 일이 저질러졌는지를 직시한 한 혁명가의 절규였습니다. 세르주가 누구였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 자체가 이미 한 시대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다가 프랑스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추록 후에는 노동운동이 고조되던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그 후 러시아로 건너가 혁명정부에 봉사했습니다. 1923년에는 독일 혁명의 격동기에 코민테른의 일원으로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 그는 1920년대 중반 스탈린에 맞선 좌익 반대파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초창기 굴라크에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그는 앙드레 말로 같은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의 구명운동 덕분에 간신히 러시아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떠나지 못한 그의 동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 숙청 속에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친구들은 게슈타포에 붙잡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스페인에 있던 친구 호아킨 마우리는 프랑코의 감옥에서 20년형을 살았고 POUM의 동지였던 안드레스니는 바르셀로나에서 스탈린의 하수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세르주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사라졌는지를 되새겨보죠. 누군가는 게슈타포의 손에, 누군가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비밀경찰의 손에, 누군가는 프랑코의 감옥에서. 한 사람의 인생사가 이미 20세기의 비극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기의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 어둠의 두 얼굴입니다.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이 두 체제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20세기 좌파 운동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본질적 문제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치적 좌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함께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트로츠키의 대칭형 명제, 닮은 꼴의 두 체제. 먼저 이 두 체제가 얼마나 닮았는지부터 살펴보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화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인물, 레온 트로츠키. 그는 모든 종류의 정부가 싫어할 만한 특성을 한 몸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그를 1929년 터키로 추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급진당 정부가,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민주당 정부가 그를 잇따라 추방했습니다. 그의 딸은 나치가 권력을 잡기 몇 주 전 베를린에서 자살했고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은 굴라크에서 죽었으며 또 다른 아들은 파리에서 스탈린의 자객에게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 자신도 1940년 8월 멕시코시티의 자택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 라몬 메르카데르의 얼음송 곳에 살해당합니다. 이런 트로츠키의 눈에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는 너무나 분명하게 대칭형으로 보였습니다. 이 닮은 꼴의 목록은 압도적입니다. 단일 지배 정당, 여론 조작용 공개 재판,
어디에나 있는 비밀경찰, 거대한 집단 수용소 시설, 독립적 사상과 예술 표현의 전면 금지, 지도자 개인 숭배, 노동조합과 자치적 시민 결사의 파괴. 게다가 두 체제는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는 실제로 서로 협력하기까지 했습니다. 1939년 8월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즉 독소 불가침 조약. 그 비밀 의정서로 두 나라는 폴란드를 분할하고 발트 3국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후 1940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스탈린의 비밀경찰 내무위원부가 독일 공산당 망명자들을, 즉 자기 당 동지들을 게슈타포의 손에 직접 넘겨줬습니다. 그뿐인가요? 1939년에 독일군의 진격을 피해 동쪽으로 도망친 폴란드 유대인들은 러시아의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망명한 좌파들은 적성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영국에서 철창에 갇혔습니다. 공화국 스페인에서 탈출한 병사들은 공화국 프랑스의 집단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공화국 스페인의 군사 고문으로 파견됐던 러시아 장교들은 모스크바로 귀환하자마자 파시스트 첩자라는 죄목으로 사형당했습니다. 전체주의의 회색 그늘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직접 살아낸 트로츠키가 두 체제 사이에서 깊은 친연성을 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같은 거 아니냐라고요. 특히 냉전 시기 서구 자유주의 학계는 이른바 전체주의 이론을 확립하면서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같은 범주로 묶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칼 프리드리히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가 그 대표적 저작들입니다. 이런 시각은 21세기 지금까지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두 체제의 동질성을 전체주의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2부, 그러나 트로츠키는 멈추지 않았다. 사회적 토대의 차이. 여기서 트로츠키의 진짜 분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로츠키는 두 체제가 정치적으로 대칭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체제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견해, 오늘날 유행하는 그것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트로츠키는 대칭형의 정치 구조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르크스주의 분석의 핵심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표면적 정치 형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사회적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묻습니다. 같아 보이는 정치 구조도 그것을 떠받치는 계급관계, 생산관계, 자본 축적의 방식이 다르면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트로츠키의 분석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트로츠키 자신의 분석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트로츠키는 소련이 관료적으로 타락했다고는 했지만 산업이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자 국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정확히는 관료적으로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고 표현했죠.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옳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노동자들이 정치 구조를 단 한 톨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이 점은 트로츠키 자신이 누구보다 분명하게 지적했던 사실입니다. 그들을 과연 그 구조에서 운영되는 산업의 소유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명목상의 국가 소유와 실질적 노동자 통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비에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운영에 발언권이 있었나요? 자신이 만드는 생산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결정할 수 있었나요? 자신의 임금과 노동 시간을 협상할 자유로운 노조가 있었나요? 잘 알다시피 1928년 이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를 빼앗기며 착취당했습니다. 1917년 혁명은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1924년 1월 레닌이 죽고 1924년 여름 일국사회주의 노선이 채택되고 1927년 좌익 반대파가 출당되고 1928년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1929년 강제 집단화가 강행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혁명에 살아있는 내용물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소비에트 라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체제가 사회적으로 다르다는 트로츠키의 핵심 주장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가 노동자 국가론에서 부분적으로 잘못 짚었다고 해서 두 체제가 사회적으로 같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두 체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로츠키를 넘어 그의 분석을 더 일관되게 발전시킨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토니 클리프라는 인물입니다. 3부 클리프의 결정타, 스탈린주의는 후진국의 국가자본주의이다. 토니 클리프는 본명이 이가엘 글룩슈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트로츠키주의자였던 그는 1948년에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결정적인 이론적 정리를 했습니다. 클리프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스탈린주의 소련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트로츠키가 말한 관료적으로 타락한 노동자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본주의의 한 변종, 정확히 말하면 국가자본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지고 스탈린주의가 침소봉대한 사적 소유라는 형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과 영국 등을 포함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주요 핵심 산업들을 대거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화했다면 그 국가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집단적으로 통제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사회 구성원의 소수인 자본가나 관료계급이 통제했나요? 주요 산업의 국유화 문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보여준 자본주의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 핵심으로 압축됩니다. 첫째,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자본 단위들 사이에 경쟁이 있다. 이 경쟁이 끊임없는 자본 축적의 압력을 강제합니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그것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계시이다. 자본론에 나오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구절이죠. 셋째,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서 잉여 가치를 짜내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스탈린주의 소련에 이 잣대를 대입해보죠. 소련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노동의 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자본 축적의 압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클리프의 천재적인 지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련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단일한 국가가 모든 산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국내적으로는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진공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련 사회는 지구상에서 분리된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는 세계체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세계체제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1차적으로 군사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스탈린이 1931년 2월에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을 보죠. 우리는 선진국들보다 50년에서 100년 뒤떨어져 있다. 10년 안에 이 격차를 메워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1941년 6월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스탈린의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 인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련의 지배관료 집단, 즉 정치국, 거대 산업 부문의 책임자들, 군 수뇌부 등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군사 경쟁은 산업 경쟁이고 산업 경쟁은 자본 축적 경쟁입니다. 이 압력 아래서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에게서 최대한의 잉여를 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1928년에 1차 5개년 계획, 농업의 강제 집단화, 굴라크 시스템, 노동조합의 국가 부속기관화,
1932년부터 도입된 국내 통행증 제도.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형사처벌되는 1940년의 노동기율법. 이 모든 것이 광기나 우연이 아니라 뒤늦게 자본주의 산업화를 따라잡으려는 후진국 지배계급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는 한 후진국의 새로운 지배계급이 구축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더 발전한 경쟁국들과 경제적 군사적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 24장에서 묘사했던 원시적 자본 축적의 온갖 끔찍한 광경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강제로 떼어내어졌습니다. 1929년에서 33년의 강제 집단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쿨라크와 빈농이 추방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 대기근에서만 350만에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굴라크의 노예 노동력은 시베리아의 운하와 철도와 광산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백해 발트 운하, 콜리마 광산, 보르쿠타 탄광. 이 인프라는 굴라크 수감자들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인구 전체가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체첸인, 크림 타타르인, 볼가 독일인, 폴란드인, 연해주 한인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것이 16세기에서 18세기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과 식민지 약탈로 자본주의가 처음 자신의 토대를 만들 때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입니다. 다만 20세기에 압축된 형태로 국가의 직접적 폭력을 통해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탈린주의의 야만성은 광기나 동양적 전제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진 자본주의가 선진 자본주의를 따라잡으려 할 때 작동하는 잔혹한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탈린이라는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한 사회체제의 구조적 필요였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탈린주의를 한 미친 독재자의 광기로 보면 그저 나쁜 사람을 권력에 앉히지 않기만 하면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진국 자본 축적의 한 형태로 보면 비슷한 압력 아래 놓인 다른 사회들, 예를 들면 1950~60년대 중국과 북한에서도 비슷한 야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김일성의 천리마 운동, 폴포트의 캄보디아 이 모든 것이 같은 계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4부 나치즘, 발달한 산업 자본주의의 위기 출구. 자, 이제 나치즘으로 넘어가 보죠. 나치즘의 사회적 토대는 스탈린주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1930년대 독일은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화학공업 아이지 파르벤,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공업과 전기공업 지멘스, 에이지, 발달된 금융자본, 잘 조직된 노동운동 SPD와 KPD를 합쳐 600만 명에 달하는 당원, 풍부한 시민사회와 문화적 전통을 모두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치즘이 등장했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독일을 강타했고 독일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32년 독일의 실업률은 무려 30%를 넘었고 산업 생산은 1929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0만 명의 실업자, 그보다 더 많은 반실업자, 그 가족들로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정치는 이 위기를 풀 능력이 없었습니다. 1930년 이후 독일의 어떤 부르주아 정당의 연합도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회를 우회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통치되고 있었고 그것마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독일의 지배계급, 즉 거대 산업 자본가들, 융커 지주계급, 군부 지도층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동운동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는 길, 임금과 사회복지를 일정 수준 보장하면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을 부르주아 헌정 체제 안에 묶어두는 길. 그러나 이 길은 1929년에서 32년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이윤율 회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노동운동을 완전히 분쇄하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강제로 끌어내려 자본주의 축적의 조건을 회복하는 길. 그런데 이 길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독일 노동운동은 너무 강했고 보수 정당이나 군부의 통상적 수단으로는 그것을 분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을 가려면 거리에서 좌파를 물리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대중운동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나치즘이 들어옵니다. 나치즘의 사회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공황으로 이성을 잃은 중간 계급, 곧 소상공인, 소농, 화이트칼라 사무직, 학생, 실업 상태의 전직 군인들이었습니다. 1932년 7월 선거에서 나치당에 표를 던진 사람의 직업 분포를 보면 노동자보다 자영업자와 소시민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계층은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위로는 거대 자본의 압박을 받았고 아래로는 조직된 노동운동의 부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자본의 위기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은 비합리적 환상으로 도피했습니다. 유대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환상, 잃어버린 독일 민족의 영광을 복원해야 한다는 환상, 강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 자본가도 노동자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환상. 독일의 거대 자본은 처음에는 히틀러를 경계했습니다. 1932년 1월에 디셀도르프 산업클럽 연설에서 히틀러는 산업가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11월의 선거에서 나치당의 득표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자본이 결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운동을 활용해야 한다라고요.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한 그 순간 독일 자본주의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일정한 양보와 함께 나치 운동에게 넘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 자본 지배 세력들은 그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하먼이 정확히 짚었듯이 독일 지배 계급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황으로 이성을 잃은 중간 계급의 비합리적 환상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 운동에 정치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자본의 관점에서는 옳았습니다. 1933년에서 34년의 짧은 사이에 SPD와 KPD가 비합법화됐고 노조가 해산됐고 좌파 활동가 수만 명이 다하우와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고 노동시간이 연장됐습니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독일 자본의 이윤율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거대 산업 자본, 즉 크루프, 아이지 파르벤, 지멘스는 나치 정권의 군비 확장과 점령지 약탈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은 무엇일까요? 나치즘은 이미 성숙한 산업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위기를 자본주의의 틀을 깨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자신이 동원한 극단적 정치 형태입니다. 이 점에서 스탈린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스탈린주의는 자본 축적의 시작 단계에서 작동하는 원시적 축적의 야만이었다면 나치즘은 자본 축적의 성숙 단계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위기 관리의 야만이었습니다. 5부, 다음은 야만의 두 형태인 소련의 굴라크와 나치의 살인 가스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토대의 차이는 두 체제가 휘두른 폭력의 성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탈린은 수백만 명을 노동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굴라크 시스템은 1930년대부터 1953년 스탈린의 사망까지 정점인 1953년에는 약 250만 명이 동시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 시기 전체로 치면 1800만 명 이상이 굴라크를 거쳐갔다고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10명당 1명꼴로 죽어나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굴라크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잔인하지만 노동력의 동원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광산, 운하, 철도.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굴라크는 1930년대 소련 경제의 한 부문이었고, 굴라크 행정청은 내무인민위원부 산하의 실질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곳의 끔찍함을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서 변변한 식량도, 의복도 없이 광산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은 결코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시스템의 부산물이었지 그것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탈린이 통치 기반을 다지는데 악용한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 강제이주, 숙청정책 탓에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중 대다수는 살아남아 그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바를람 샬라모프의 콜리마 이야기, 예부게니아 긴즈부르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데즈다 만델슈탐의 희망에 반하는 희망. 이런 증언 문학이 가능했던 것은 죽음이 부산물이지 1차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즘 체제는 어땠을까요? 히틀러도 비슷한 성격의 강제 수용소를 두었습니다. 다하우, 작센하우젠, 부엔발트 같은 곳들. 정치범과 노예 노동력을 위한 수용소들이었습니다. 아이지 파르벤이 아우슈비츠 옆에 부설 공장 모노비츠를 운영하면서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굴라크와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지점인데요. 그것과 함께 나치 체제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다른 목적으로 만든 시설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베우제츠, 해움로. 이른바 절멸 수용소들. 이 시설들의 1차 목적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업적 규모의 공장식 죽음이었습니다. 도착 즉시 선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즉 노인, 아이, 임산부, 환자들은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트레블링카에서는 도착에서 살해까지 보통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한 사람의 생애가 2시간 만에 산업적 절차로 처리되어 끝났습니다. 발달한 산업기술, 즉 아이지 파르벤의 자회사 데게쉬가 만든 치클론 비도가스, 독일 철도의 정확한 운송 능력, 관료제의 효율적 정보 처리 등 이 모든 것이 동원되어 수백만 명을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집시로마니, 30만 명 가까운 장애인 티포 작전, 수만 명의 동성애자, 200만 명에 가까운 폴란드 비유대계 시민, 300만 명 이상의 소련 전쟁 포로. 산업 자본주의의 가장 발달한 능력으로 인간을 멸종시키는 데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또는 히브리어로 쇼아입니다. 이 단어는 히틀러의 만행에 어울리지 스탈린의 만행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스탈린의 범죄가 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체제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을 겪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폴란드 유대인의 90%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증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증언은 프리모 레비, 엘리 비젤, 비크토르 프랑클 같은 이 끔찍한 통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극소수 생존자들의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종류의 범죄, 산업화된 인종학살의 본질입니다. 물론 죽은 이들에게는 둘이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굴라크에서 얼어 죽은 사람과 가스실에서 질식한 사람의 고통에 우열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체제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려는 우리에게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스탈린은 후진 자본주의의 압축 축적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위기 출구를 위해 인종주의적 환상을 동원했고 그 환상의 최종 단계로 수백만 명을 산업적으로 절멸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만 행위에 가담했지만 두 나라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조응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야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6부.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정치 실천의 문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학문적 구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어차피 둘 다 끔찍한 체제 아닌가요? 이런 구분이 결국 스탈린을 옹호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채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두 체제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분류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20세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좌파 운동의 운명을 좌우한 실천적 문제였습니다. 서구와 제3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나치 파시스트 운동들이 무엇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았는지 보세요. 그들의 일관된 목표는 노동계급 조직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조를 깨고 좌파 정당을 비합법화하고 좌파 활동가를 거리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살해하는 것. 이것은 나치즘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 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즘의 계급적 기능 자체가 자본의 위기에 대해 노동운동을 분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스탈린주의 공산당은 어땠을까요? 서구와 제3세계에서 스탈린주의 영향 아래에 있던 공산당 운동은 매우 모순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20세기 전반기에 그들은 한편으로 평범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가 공산당에 가입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파시즘에 맞선 거리에서의 방어. 이런 활동에 수많은 헌신적인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1936년 프랑스 인민전 선파업 물결, 1936년 스페인 내전의 무장노동자 민병 때, 1934년 비엔나 노동자 봉기, 그리고 무엇보다 1941년 이후 유럽 전역의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 운동. 그 일선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모스크바의 정책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종종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928년부터 1933년까지의 코민테른 제3기 노선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 시기 코민테른은 세계 자본주의가 최종 위기에 들어갔으며 이제 사회민주당은 자본의 가장 위험한 동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을 사회파시즘이라고 부르며 나치보다도 더 위험한 적으로 몰았습니다. 이 결과 독일 공산당은 사회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했습니다. 1932년 11월의 베를린 교통노동자 파업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PD가 나치당의 노조분파와 함께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던 시 정부에 맞서 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달 뒤인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고 그 후 몇 달 만에 KPD와 SPD의 활동가 수만 명이 다우와 작센하우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망명생활을 했던 트로츠키는 가장 왕성한 저술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저작 어떻게 하면 파시즘을 분쇄할 수 있는가? 다음은 어디로 글 등에서 KPD의 사회민주당과의 노동자 공동전선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파시즘에 맞서서는 함께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모스크바는 이를 거부했고 독일 좌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1935년에는 정반대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인민전선 노선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도 손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선이 1936년 스페인 혁명을 어떻게 망쳤는지는 이미 앞에 다른 영상에서 별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만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인 노동자와 농민이 1936년 7월 프랑코의 쿠데타를 거리에서 자력으로 막아낸 그 직후 공장과 토지를 점거하면서 사실상의 사회혁명이
카탈루냐와 아라곤에서는 농민들이 토지를 집단화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의 코민테르는 지금은 혁명할 때가 아니다. 부르주아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자극하면 안 된다며 이 혁명을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는 1937년 5월의 바르셀로나 사태에서 공산당은 무장경찰을 동원해 POUM과 아나키스트들을 공격했습니다. POUM 지도자 안드레스니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비밀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됐습니다. 노동자 혁명위원회들이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혁명 진압 끝에 인민전선은 결국 1939년 프랑코에게 패배했습니다. 혁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부르주아 공화국이 파시스트의 진격을 막을 힘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실패와 재앙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의 외교적 이해관계, 그것도 자국 국가자본의 이해관계와 자국 노동운동의 이해관계를 균형 잡으려고 한 결과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책임있는 야당 노릇을 하려다 거듭 노동자들을 배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지도자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거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치즘의 일관된 노동운동 파괴 노력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모순은 외부에서 강요된 정책과 내부의 노동계급 기반 사이의 모순이었습니다. 각국의 공산당의 일선 활동가들은 진심으로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그 진심이 모스크바의 노선을 통해 거듭 배반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이후에도 세계 곳곳 여러 지역, 여러 사건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나치즘에는 그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나치즘의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1934년 6월 30일 장검의 밤에 렘과 SA의 좌파 분파가 깨끗하게 청소되면서 그 사기성은 명백해졌습니다. 그 이후 나치 체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본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서구와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스탈린주의가 전체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국수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기꺼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비인간성보다 나은 것을 찾던 그들은 소련에 그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조선의 사회주의자들과 2차 세계대전 직후 상당수 좌파 세력들도 그런 모순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화를 믿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신화를 믿게 된 출발점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야만성에 대한 진짜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단순히 스탈린의 부역자라고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 인도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한 그 동기는 정당했다는 사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7부 21세기의 어둠 속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분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정치 형태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정치체제도 그 사회적 토대, 즉 계급관계, 자본 축적 양상, 국제적 위치가 다르면 내용이 다릅니다. 각 체제가 어떤 자본 축적 모델 위에 서 있고 어떤 계급 동맹의 산물인지를 따로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자본주의가 자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에 자본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강화,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재구조화, 권위주의적 통제의 강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서 새로운 형태의 극우운동을 통한 노동운동 분쇄 가능성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부상하는 극우운동들, 즉 이탈리아의 멜로니, 프랑스의 르펜, 독일의 AFD, 헝가리의 오르반, 미국의 트럼프와 마가운동은 1930년대 나치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성적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종주의, 국수주의,
반이민 정서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파시즘의 계보에 속합니다. 이들의 부상을 막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자유주의적 호소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위기 자체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해방의 가능성을 돌려줍니다. 사회주의는 1917년에 한 번 시도되었다가 끔찍하게 실패한 어떤 실험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시도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자기 해방의 프로젝트입니다. 1917년 10월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1918에서 19년 독일 노동자 평의회, 1936년 바르셀로나의 점거 공장들, 이런 짧은 빛의 순간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출발점입니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파 운동 자신의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0세기 좌파 운동은 거대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외부의 적, 즉 자본가, 파시스트, 제국주의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선의 잘못, 우리 자신의 조직의 잘못, 우리 자신의 정치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봐야 합니다. 코민테른의 잘못된 노선들, 사회민주당의 거듭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 있던 1917년 혁명의 고립과 변질. 이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분석할 때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운동을 위한 진짜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빅토르 세르주는 1947년 멕시코시티의 한 택시 안에서 빈곤 속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망명자로 가난한 이방인으로 자기 시대의 거의 모든 동지를 잃은 채로. 그러나 그가 1939년에 쓴 세기의 어둠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절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묻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둠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세르주가 우리에게 남긴 답은 분명합니다. 노동자의 자기 해방이라는 기획,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직한 분석,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세 가지를 잃지 않는 한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특히 갈수록 불평등의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되는 양극화, 끝없는 전쟁, 권위주의의 부상.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을까요? 20세기의 패배를 정직하게 분석할 자원, 1917년의 짧은 빛을 기억할 자원,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의 일상적 분노를 자기 해방의 정치로 조직할 자원. 이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도 그 자원의 작은 한 조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